당시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 그리고 몇몇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정에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화이군의 간통이 이슈가 된 게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 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이군을 유배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화이군은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유경은 무사했을까?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유경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유경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유경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유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유경은 이후에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연회에 섭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초유경은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조선시대엔 수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벌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납부하면 실형을 받은 걸로 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유경이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초유경이 법대로 해결한 이후에 신하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 예의주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초유경을 향한 비난에 불이 붙으면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곤장을 안 맞았다고 해도 돈을 냈으니 이미 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괘씸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그런데 그때 한 신하의 글을 본 단종이 초유경을 벌하지 않겠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초유경이 궁중 악무 전수자라서 내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전수자. 그러니까 의정부 신하가 단종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종대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전수받고 연습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내칠 수 없습니다. 와. 초유경이 세종 때 새롭게 만든 음악과 춤을 익히곤 했잖아요. 그중에 초유경 혼자 전수받고 익힌 궁중 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악무를 연회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초유경이 유일했던 거예요. 그렇게 스캔들 사건이 마무리되고 3개월이 흘렀을 무렵 1455년 윤 6월 개유정난 이후 실질적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시대의 막이 열린 겁니다. 세종,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시대를 살게 된 기생 초유경의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듭니다. 30대. 조선의 기생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접어들면 노기, 즉 늙은 기생으로 취급받고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유경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 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유경의 인생에 또 한 번 거친 파도가 덮칩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유경이 치정으로 촉발된 살인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신자영이 오직 초유경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영이라는 인물이 여종 2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초요갱. 초요갱 때문이다. 자,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초요갱과 신자영이 처음 만났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신자영은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 원종 공신이자 당시 예장도감 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던 관리였습니다. 예장도감 판관은요, 왕실의 장례와 관련된 실무를 보는 종 5품의 관직입니다. 자, 그런 신자영이 어느 날 기생 초요갱을 보고 푹 빠지고 맙니다. 초요갱을 곁에 두고 싶었던 신자영은 바로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신자영이 기생 초요갱을 들이면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왜요? 바로 신자영이 첩 초요갱에게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겁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바로 정실 부인 대신 집안일을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일 관리의 개념은요,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이 쥐고 가정의 경제 전반을 관리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신자영이 그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에게서 빼앗아서 초요갱에게 주고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요갱은 정실 부인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거였죠. 초요갱에게 푹 빠진 신자영이 정실 부인을 대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우. 자, 그렇다면 집안 정실 부인을 밀어낸 초요갱, 종들이 곱게 봤을까요? 정실 부인 척을 하고 어. 있으니 안이 꼽게 봤겠죠. 그렇죠. 그런 종들을 보던 초요갱이 신자에게 저 기분 나쁩니다 라고 일러 바쳤겠죠. 초요갱의 말이만 깜빡 죽는 신자영, 감히 자신의 첩에게 함부로 대한다면서 여종들을 벌했던 걸로 보입니다. 명성자자한 기생 초요갱과 공신 출신 관리가 분란을 일으키니 그 사건 당연히 세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세조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인이 왕이 되게끔 한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그래서 그 회식도 자주 하는 이유가 공신들을 뭔가 이렇게 해주는. 신자영에 대한 세조의 판결. 초요갱은 한양 밖으로 유배 보내고 신자영은 삭탈관직하겠다. 그런데 초요갱이 유배를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한양에서 초요갱을 둘러싼 문제적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안개담이 칠촌숙 신자영의 기첩 초요갱을 간음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라는 인물이 신자영 집에 담까지 넘어서 초요갱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방까지. 자, 그런데요, 초요갱을 덮치려고 몰래 그 방으로 들이닥친 안개담.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연 순간 안개담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에는 초요갱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안개담은 초요갱이 유배 간지 모르고 신자영의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초요갱 이때는 한양 신자영 집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유배 간지 3개월도 안 돼서 초요갱을 다시 한양으로 부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조가 즉위 이후 다른 왕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많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궁중 연애 때문이었겠죠. 세조 역시 이거 초요갱 재능 버리겠는 이거 아깝지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요갱은 3개월 만에 다시 한양 신자영의 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던 중 안개담이 초유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안개담이 들이닥친 방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초유경은 다행히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놀란 신장의 아내는 깍 비명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더 큰 일은 네. 안개담은요, 초유경은 안 보이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신장의 하인을 막 때리면서 막 분풀이 난 거예요. 한쪽에선 막고 있는 하인의 곡소리가, 다른 쪽에선 신장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는 등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른 안개담은요, 사건 후 세조에 의해 장 80대라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한양을 들썩이는 스캔들 메이커였던 초유경. 안개담 사건 이후 6년 동안은 다행히도 큰 소동 없이 일상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463년 기생 초유경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세조의 명으로 경복궁 경회로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세조가 이때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 법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 법전을 만드는 신하들을 격려하는 잔치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술상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세조와 대신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확 모입니다. 세조가 특별히 부른 음악과 춤의 일가견이 있는 4명의 기생들. 그들은 사기, 내기녀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옥부향. 피부에서 향기가 난다는 나주 출신 기생으로 뛰어난 재능 덕분에 왕실 연회에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동선. 개성 송도 출신으로 선녀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생, 양대. 양대는 떠다니는 구름도 멈추게 하는 악무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잘록한 허리로 뛰어난 춤사위를 펼치는 여인 누구겠습니까? 초유경. 그렇게 내 기녀는 세조와 신하들 앞에서 갈고 닦은 춤을 펼쳐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유경의 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연륜이 쌓인 우아함과 기교가 완벽히 어우러진 환상적인 몸짓이었죠. 세조가 유배를 보내놓고도 못 잊을 정도였으니 그 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세조는 초유경과 기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자, 그렇게 세조의 총애 아래 명성을 유지하며 능력을 펼치던 초유경. 그런데 본분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초유경이 또 한 번 왕실을 뒤집는 성 스캔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이번 스캔들의 상대는 계양군. 와, 왕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종과 후궁 신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계양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또 계양군은 또 어떤 성품의 인물이었을까요? 세종이 끔찍이 사랑하였고 이증이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공부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계양군은 원래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 중 한 명이었죠. 게다가 쭉 남들에게 칭송받고 호감을 샀던 왕자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 계양군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계양군은요. 이때쯤 되니까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양군은 초유경이 연회에 설 때마다 쭉 지켜봤겠죠. 형제들과 초유경이 깊은 관계였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초유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계양군은 초유경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평원대군, 화이군에 이어서 이번엔 계양군까지 세종의 왕자들과 얽힌 초요경의 스캔들은 금방 세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 세조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세조는 당장 계양군을 불러서 호통치며 캐뭅니다. 바깥 소문에 내가 초요경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가늠하느냐? 세조로서는 앞서 두 명의 동생과 초요경이 시끌벅적하게 스캔들이 났는데 왜 자꾸 초요경과 엮이냐? 한숨이 푹푹 나오고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거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조의 호통을 줬던 계양군이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건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한 겁니다. 끔찍이 아끼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세조는 일단 믿죠. 믿어야죠. 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에게 혼난 이후 이직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계양군 말대로 초요경의 스캔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였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계양군 이직이 세조에게 혼난 바로 그날, 이증은 이날도 초요경의 집에서 묵었다. 계양군 이증이 세조에게 아니라고 울면서 변명한 그날 궁 밖을 나온 계양군이 잠을 잔 곳은 바로 초요경의 집이었던 겁니다. 세조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초요경을 계속 만난 계양군. 그런데 얼마 후 이 계양군이 세조에게 한 거짓말이 딱 들통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초요경의 집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또다시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의 범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계양군.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날의 진실을 한번 보시죠. 판사 변대가 몰래 초요경의 집에 묵었다가 이징의 종에게 매를 맞아서 이 때문에 죽었다. 변대는요, 궁궐이나 관청의 건축을 담당하는 선공 판사였습니다.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그런데 변대 역시 기생이었던 이 초요경을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대가 계양군의 눈을 피해서 초요경이 지내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초요경의 방에서 변대가 나오는 걸 계양군에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와. 감히 왕실 사람인 자신이 품은 여인을 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 받았겠죠. 그래서 계양군은 하인을 시켜 변대를 때렸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변대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또 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는 세조도 결정해야죠. 이건 초요갱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변대해가 죽네. 이거 안 되죠.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세조, 계양군과 초요경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조는 문제 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교수님, 그 세조가 화이군은 좀 벌 줬잖아요. 근데 계양군은 왜 벌 안 주는 거예요? 예, 계양군은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공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양군은 철저하게 세조 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세조는 자기 편인 계양군을 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조가 이 정도 스캔들이면 초요경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세조도 내칠 수 없을 만큼의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배려와 총애 아래 기생의 삶을 유지한 초요경.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40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의 즉위를 보게 됩니다. 와. 1468년 9월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 8대 왕 예종이 즉위한 겁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10개월이 흐른 1469년 7월 또 초요갱이 얽힌 성 스캔들이 터집니다. 아하. 자, 이번엔 무슨 일이었을까요? 도사 임맹진은 초요갱과 간통하였습니다. 임맹진은요, 평안도 도사였습니다. 지방장관격인 관찰사를 보조하는 종 5품 고위 관직자였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평안도 도사와 초요갱이 스캔들이 났을까요? 교수님, 그럼 초유갱은 어떻게 하다가 그 평양 관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초유경의 남자였던 계양군이 146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세조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유경을 알고 총애했던 왕실 남자들이 떠나자 예종은 왕실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초유경을 더 이상 한약에 두고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큰 도시인 평양 관청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간 평양에서 또다시 간통이 얽혀 고발당한 겁니다. 조사 내용을 전해들은 예종은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예조 판서 신숙주한테 물었습니다. 오. 그때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요갱이 아무 뜻 없이 관리를 보러 온 거면 그 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간통 현장이 발각된 게 아닌데 간통죄로 처벌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숙주의 말대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무게감 있는 대신의 말에 예종도 처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초요갱은 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도 불사조처럼 살았던 초요갱. 자, 이후 초요갱 어떻게 지냈을까요? 초요갱은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초요갱은 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을 올린 조선시대 보기 드문 화제의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기록 중엔 악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자들과 얽힌 성 스캔들이었고 그 이면엔 요물이라는 악평뿐이었습니다. 숱한 스캔들 속에서 초요갱의 입장이 기록될 수 있었다면 이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 기록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